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0.6% 성장에 그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하반기 경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모빌리티 전시회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 미넨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를 제치고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업계 최저금리 수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후발주자인 토스의 등장으로 인터넷 은행들의 전월세 대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0.6% 성장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지만 불황형 저성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하반기 경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당장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추석 성수품인 사과는 60%, 배는 30% 가까이 비쌉니다. 명절 수요가 몰린 데다 무더위와 폭우가 오가는 날씨 탓에 과일 가격이 크게 치솟은 겁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물가 하락을 이끌던 석유류 가격까지 올라 물가 상승세는 9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전년도 하락 기저 효과로 석유류 하락폭이 25.9% 하락에서 11.0% 하락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다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지난달 물가 급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미지수. 한국은행도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90달러대를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저성장이 현실화된 가운데 물가마저 예상치를 웃돌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 여부 또한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합니다. 아세안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한중일 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후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순방기간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북핵 대응 공조를 포함한 전략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수의 양자 회담과 경제 행사 등을 통해 경제 외교에도 주력합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자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 등 유망 분야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수출 마이너스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진 않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동행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지원합니다. 순방 일정 동안 최소 14개의 양자 회담이 열릴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표신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세계 최대의 모빌리티 쇼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 미넨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와 기아가 빠졌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처음으로 모터쇼에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차 패권 전쟁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번 모터쇼에는 중국 전기차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로고가 적힌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솔루션을 시각화한 차량 모형입니다. 독일 IAA 모빌리티에 처음 데뷔하는 삼성전자는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미래차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고성능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최첨단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자동차 반도체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누적 수주 잔고 100조 원을 앞둔 LG전자는 CEO가 직접 나섰습니다. We entered this business 20 years ago. We are here to share our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the mobility industry and present the roadmap of LG Vehicle Solutions Company, which is now a major growth engine for LG Electronics. LG 마그나의 헝가리 신공장 발표와 함께 새로운 전장 사업 비전으로 알파블을 제시했습니다. 알파블은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의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폭스바겐을 상대로 5조 원 규모의 전동화 부품 수주를 따낸 현대모비스는 유럽 전동화 수주 목표치를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Mobius Mobility Move 2.0. Our next step in Europe, we are geared to reinforce our footprint in Europe's strategic automotive landscape. In this decade, we aim to increase our annual sales in Europe by more than 30% year over year. 한편 BYD, 샤오펑 등 중국 기업들은 가성비를 앞세운 신형 전기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한 BYD는 가장 큰 규모의 전 시장을 꾸렸습니다. 이미 유럽 13개국 시장에 진출한 BYD는 독일 미넨에서만 7, 8월 순수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며 유럽 본토 공략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질사라 미넨을 고향으로 둔 BMW가 기존보다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를 30% 늘린 노이에 클라세를, 벤츠는 1회 충전으로 750km를 갈 수 있는 CLA 클래스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반도체까지 IAA 2023이 개최된 독일 미넨 메세는 미래차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 세계 기업들의 각축전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토스뱅크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하던 토스가 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인터넷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스뱅크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청년층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은 다자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기존 사업자들이 풀지 못한 방식으로 가치를 더하면서 낼 수 있느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미 주담대 상품을 선보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공격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 원, 작년 말보다 5조 4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이 담보대출을 늘려나가는 것을 두고 금융권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인터넷은행이 본래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곤 있지만 전체 대출 내 비중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선 중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늘려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고신용자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권 경쟁 촉진이라는 또 다른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중은행들은 저희가 구멍가게 정도로밖에 안 보거든요. 진짜 내기 역할을 하려면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좀 성장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제 뭐 중저신용자 지금 이런 것들이 애로점이 있긴 하죠. 은행권 매기냐 포용금융이냐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은행. 제도상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금융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최근 국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시청 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작인 웹툰을 독점 공개하고 있는 카카오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흥행 중인 SF 액션 드라마 무빙. 이 드라마의 원작은 지난 2015년부터 카카오 웹툰에 독점 공개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흥행으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기대하는 건 웹툰이 역주행하며 생기는 구독료 수익이 전부입니다. 창작자인 강풀 작가가 드라마는 다른 제작사와 직접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100% 부여하고 웹툰 매출의 80%까지 작가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유력 작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온 건데 이렇다 보니 드라마화 같은 2차 제작에 대해 권리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작가나 아니면 이제 스튜디오 단위로도 요즘엔 많이 만드는데 그런 쪽이 다 가져가는 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여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기타 이런 플랫폼들이 이런 2차, 3차에서 막 수익을 유의미하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애플과 아마존 같은 후발주자들이 국내 유력 웹툰 제작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업체는 자체 OTT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좋은 IP를 확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글로벌 게임 애니메이션 플랫폼 반다이 남코의 경우 한 해 드래곤볼 IP 하나로 거둬들이는 매출액만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창작자들로부터 2차 제작 사업자로 선택받기 위해 지원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창작자들이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21개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오는 5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어 인기 웹툰 관련 굿즈를 판매합니다. 카카오 웹툰은 웹툰 불법 유통 단속과 함께 창작자들에게 정산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파트너 포털을 강화했습니다. IP를 활용한 2차 제작 사업이 웹툰 산업의 새로운 격전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의 플랫폼들이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8만 원도 뚫은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기업 크라우드웍스가 상장 이후 연일 급등세인데요. 오늘도 주가가 15% 올랐고 장중 8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31일 스펙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는데 상장 이후 4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 자금이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데이터 가공 분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부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크라우드웍스는 50만 명 넘는 데이터 라벨링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코스피 IT 기업 시가총액 상위 30개 회사 중 70%가 크라우드웍스의 고객일 정도로 고객사도 다양합니다. 특히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 데이터 구축에도 크라우드웍스가 참여했습니다. 외형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지난해 1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이 올해 2배 넘게 늘어난 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박 터트린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기업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수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가 테슬라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전기가 3% 가까이 올랐고 카메라 모듈 부품주인 옵트론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해성옵틱스와 캠시스, 하이비전 시스템 등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 중심축이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개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엔 보통 카메라 모듈 9개에서 14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은 오는 2030년 지금의 4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병주고 약준 네이처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초전도체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와 덕성이 10% 넘게 올랐고 파워로직스와 서남 등도 급등했습니다. 네이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자 기사에서 초전도체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연구진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지 보름 만에 초전도체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급등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큰 점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실제 사업과 관계없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있을 정도로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는 초전도체 연구를 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 한남 3구역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사를 가는 세대 수만 10,000 가구에 달하는 만큼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한강과 용산공원을 사이에 둔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 3구역. 축구장 50개 크기에 조합원 수 4천여 명, 총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이주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 구분응선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 최소 10,000 가구 이상이 움직이게 됩니다. 조합원 80% 정도가 투자자여서 실거주 비율이 높지 않지만 세입자 이주가 관건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이사가 먼저 진행돼야 합니다. 보통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개발 속도가 더딘 4, 5구역 위주로 이주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찾는데 단독이든 다가구든 빌라든 자기 돈에 맞춰서 아무 말이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앞으로 1년에 걸쳐 이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업계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남 3구역 조합원 중 216명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도 우려 요소입니다. 3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2020년 선정 당시 평당 공사비 598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비사업지들이 착공에 들어갈 때 초기 계약 금액과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한남 2구역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77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적인 공사비 인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를 제치고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오늘부터 영국에서 자사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내 위고비 가격은 한 팩당 약 200파운드, 우리 돈 33만 원 내외로 미국 정가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심플 온라인 약국에 위고비를 관심 상품으로 지정한 고객이 5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의 흥행 기대감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노보 노디스크 ADR의 주가는 전날 1.99%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197억 달러까지 치솟아 기존 유럽 기업 시총 1위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를 견인한 것은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입니다. 2분기 위고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0% 폭증했고 같은 기간 오젬픽은 59% 늘었습니다. 기존 1위였던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명품 소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해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를 뛰어넘은 노보 노디스크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2년에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평가했고 시티그룹은 업계 선두인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독점 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에 대해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며 소비가 둔화하고 있어 한동안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앱을 실행을 해서 본인이 맞는지 생체 인증을 1회 해주고 QR을 실행을 해서 리더기에 스캔을 한번 1회 진행해줍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게 되면 무면허 킥보드 활용의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치를 만들고 신뢰를 이어주게 함으로써 가짜 없는 세상, 국민이 안심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